5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문무일 총장에게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문 총장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이 본인 직접 판단이 아닌 보고라는 단어를 빌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불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한 겁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어제 오후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검사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의 워딩입니다. 박 장관으로선 이 정도면 검찰도 수용하겠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산이자 오판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이 두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검찰과 경찰은 지휘하고 지휘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동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전제 위에 기반합니다. 경찰 수사권 오남용이니 이러니 저러니 뭐니 해도 검찰과 경찰이 동등하다는 이걸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진정한 속내이자 본심 아닐까 하고 문 총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검찰 기류가 그대로 반영된 답변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두 근간에 대해 다시 좀 더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검찰 패싱과 검찰 저항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그렇지 않다는 해명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검찰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항상 소통했다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발의된 마당에 이제와 새삼 법안 다시 논의하자고 나서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 검찰 패싱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검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일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 자업자득이라는 취지로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강조한 마당에 검찰이 다시 논의 중심에 서는 게 약간 희한하기도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소년범에게는 이례적인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 범죄, 관련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봤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폭행 당시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가학적인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C군은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4세에서 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겠지만 만일 올해 만 14살이 지난 A군이 14살 미만이었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아파트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등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이제 아이들의 장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을 장제원, 김도읍, 이석현 의원안은 만 12세 미만으로 박덕흠, 강효상, 김경진 의원안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다퉈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막상 법안 논의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소년법 취지 자체가 아동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나 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 소년법 개정 찬반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현행 소년법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날로 흉폭해지는 소년범죄에 국회가 어떤 접점과 해결책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로이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재판이 열렸는데 전두환 씨는 불출석했죠? 5.18 당시에 네.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의 이제 증인 신문이 오늘 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5.18 당시에 해군 군의관, 육군, 그리고 또 항공여단 정비병 등 군인 출신 3명과 또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무렵에 광주 천병과 그 전남대병원 인근 옛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이 500MD 기종으로 추정되는 헬기가 뭐 총을 쏘는 것을 봤다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드드드득하고 연발 사격하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번쩍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헬기가 제자리에서 돌며 사격하는 것을 봤다.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헬기 동체 왼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봤다고 헬기 사격을 확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이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이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굉장히 비분간개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계엄군 발포 직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국회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5.18 당시 그 광주 제1전투 비행단 주둔 주한미군인 501 여단에서 정보 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장 씨와 또 이 보안서 505 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의 이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쯤 K-57 제1전투 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또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 발포 명령이랑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른데 사살 명령이라는 단어를 지칭한 이렇게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김용장 씨는 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통상의 이 발포 명령은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계엄군의 사격은 네. 이런 방어 차원의 총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공격 차원의 총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발포가 아닌 사살 명령으로 봐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증언에 나선 이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도 네. 계엄군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다. 네. 안자수와 자세에서의 이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는 또 일부 구구 인사들이 제기하는 이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는 네.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뭐 그런데도 북한군 침투설 뭐 이런 5.18 부적 역사 왜곡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역사 왜곡 망언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군 침투설 등은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도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처벌도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현행 형법으로는 허위라도 주장 자체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네.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나치 범죄 당사자인 독일은 네. 이제 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홀로코스트 범죄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부인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이제 모두 처벌이 되는데요. 네. 유럽의 전체를 봐도 유럽연합 그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을 통해서 네.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네.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 처벌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네. 3당을 공조로 우선 이 5.18에 관한 악의적 역사 왜곡을 이제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네. 골자로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5.18 39주기인 올해 5월 18일까지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는데 네. 실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1일 헌재가 낙태죄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엔 법적 공백 상태를 틈타 낙태 유도 약품을 파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 검색창에 낙태약이라고 쳐봤습니다. 관련 게시글들이 주르륵 뜹니다.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알약,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낙태 가능 등의 홍보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구글 검색창에 낙태약이라고 쳐도 어렵지 않게 낙태약을 판다는 곳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낙태약을 판다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미프진이라는 낙태약 구입 및 후기를 클릭해봤습니다. 7주 가격 36만 원, 10주 가격 56만 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7주 이전이나 10주 미만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구매하기로 이어집니다. 이후엔 이름과 간단한 연락처, 낙태약을 배송받을 주소지를 입력하고 약값만 송금하면 끝입니다.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하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선 접속하자마자 전문 약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먼저 카톡을 보내옵니다. 임신 10주가 지났다고 했지만 이 전문 약사는 상관없다며 낙태약 구입을 권유합니다. 낙태약 불법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온라인상 유통하는 것들은 법으로 이제 금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약품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건 안 되고 약국에서만 이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당 의약품들은 아직 국내 시판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지만 이를 단속해 처벌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낙태에 도움이 되는 약품을 거래했다고 해서 그 처벌할 수 있는 또 그 형벌 조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가 불법 거래인 거는 확실한데 그걸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는 약품의 안전성입니다. 실제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발표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 경험자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약물 부작용이나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 낙태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부진만 갖고는 종결이 안 돼요. 종결이 절대 안 돼. 그럼 계류이산으로 애가 죽은 상태로 뱃속에 계속 있게 되면 썩어. 그럼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잘못 이용하면 독이 들 수 있는.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거래는 해당 약품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 임산부 본인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처럼 낙태약 불법 판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보건복지부, 식약처 모두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및 낙태약 불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등의 법원 판결을 채무자가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지연 이자가 다음 달부터 연 15%에서 12%로 낮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 촉진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아공, 대만, 싱가포르 등 15개 나라 공무원들이 한국의 반부패 정책 관련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제처가 1,8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개정 협의가 완료된 1,568개 용어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6월 한 달간 혐오차별, 스포츠 인권, 군 인권 등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인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5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